다음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 금형 센서 데이터의 이상 탐지를 주제로 이지연 선임연구원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세하이텍의 선임 이지현입니다. 앞서 김상수 이사님의 발표에도 이상 탐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비교하여 저희 딥러닝 기반의 금형 센서 이상 탐지는 실제 사례 위주이긴 하나 초기 버전입니다. 따라서 좀 예측 부분에 포커싱이 돼 있다기보다는 아직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현재를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에 좀 더 포커싱 돼 있는 부분을 좀 차이점으로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금형산업 및 프로젝트 소개, 이상탐지의 시에 고려돼야 할 부분, 그리고 이상탐지 분석을 제가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형이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틀을 말합니다. 금형산업은 제조업의 제조업이라고 불리우며 대량 생산을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 전기 전자 산업, 반도체 통신기기, 생활용품 산업 등이 금형 전반 산업에 해당합니다. 2017년 기준 국내 금형 사업 중 90%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생산 5위, 해외 수출 2위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형산업의 특징은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아주 많습니다. 협업이 많을수록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시스템의 중요도가 높아지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기업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과제는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 제작 가치 사슬 혁신 산업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형 산업의 기업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세하이텍은 견적, 설계, 가공에 걸쳐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대응, 오류 최소화, 최적의 가공 조건, 최적의 장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가공 부분에서 최적의 장비 운영을 위해 초기 이상 탐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 탐지 분석이 통계 기반에서 기계학습 기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빅데이터 시대로 인한 데이터 증대로 통계 기반보단 기계학습 기반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논문들을 보면 기존 통계 기법보다 기계학습 기반이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기계학습이 이슈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알고리즘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탐지 해외 사례로 최근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예지 정비의 기계학습을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사례와 최근 대형 회사들도 이러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대형 회사들도 기계학습 기반의 이런 이상탐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또한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금형 센서 데이터를 이상탐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상탐지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탐지의 정의를 보면 시계열 데이터에서 보편적인 데이터 패턴을 벗어나려는 징후가 있는 드문 패턴을 찾는 분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상을 일으키는 패턴, 보편적인 것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패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패턴을 이상 패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계열 데이터 또는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난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시계열 데이터는 가 의미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하나의 데이터만을 보고 분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패턴을 탐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한 정황 정보까지 고려하여 야만이 이 어려운 패턴을 탐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편적인 패턴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즉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상, 비정상은 패턴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있는 패턴이긴 하나 무조건 결함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탐지와 아웃라이어 탐지 같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웃라이어 탐지는 보통 이렇게 이상 탐지를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서 크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과거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의 위치로 확률적이나 밀도적으로 아웃라이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 탐지와는 과거 시계열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을 이상 탐지에 적용할 때에는 보통 쉽게 생각하면 이진분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으로 사용할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확한 시점에 이상 징후를 바로 알아낸 라벨링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에 비해 매우 적고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각각 학습해서 분류하는 이진 분류에 적용하기엔 성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발생 시점을 미래로 두느냐 현재로 두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 이상 탐지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는 모델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태가 이상한지를 먼저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라벨링을 점점 보완해 나가면서 미래가 예측 가능한 이상 탐지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계학습을 통해 이상 탐지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의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데이터의 이상이나 정상을 판별해주는 실제 라벨링이 없고요. 시계열 1분 단위의 시계열 데이터로 수집하였고 17개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석 시에는 과거 5분 동안에 17개의 센서의 흐름을 보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이상 탐지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형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저희는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 정확한 라벨링이 없음에 문제가 있었고 라벨링이 없는 상황에서 시계열 특성을 반영한 딥러닝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복원율의 인계값은 어떻게 선정할까? 즉 평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활용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의 측면에서 첫 번째 문제로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를 1분 간격으로 수집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다음과 같은 지금 동일 시간대가 있고 그 간격이 1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간격이 1시간 차이가 나는 이러한 오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동일 시간대이지만 값이 다른 경우에
저희는 평균으로 처리하여 한 로우만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분 단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선형 보관법을 사용하여 그 중간값을 추정하였습니다. 선형 보관법이란 양 끝의 점 값을 이용하여 가운데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사이클을 분리하였습니다. 그 운영 사이클을 분리하였다는 의미는 1시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간격의 데이터들을 수집하지 않고 이게 장비가 운영이 되었다가 꺼지고 다시 시작했다는 의미로 시간적인 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분리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장비에서 다양한 금형을 생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장비에서 각각의 금형 제작을 위해 적용하는 장비의 적용값은 다릅니다. 그러나 센서는 장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수집되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금형을 생산하냐에 따라 그 적용값이 다르고 그 적용값으로 인해 센서들의 경향이 달라진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센서 데이터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실시하여 각각의 데이터마다 따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라벨링의 부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는 실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라벨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실질적인 라벨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라벨링이 있기란 어렵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금형을 생산하는 장비 자체에서 센서 데이터가 자체적으로 부착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센서 부착되어 나오고 그 각각의 센서가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라벨링해주는 장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비들은 고가이고 이런 장비를 실질적으로 설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또 한 센서 값들의 이상치가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자 하는 고장이나 정상 라벨링이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도 학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지도 학습은 할 수 있을까요? 비지도 학습으로 하는 경우 정상만을 학습한 모델을 생성해서 정상은 잘 예측하고 비정상은 잘 예측하지 못하는 가정으로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정상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이 뭔지도 모르고 비정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지도 학습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라벨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석 결과를 내도 이게 어느 정도 잘 됐는지, 또는 제가 모델을 계속 실험하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건지, 이런 평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상을 정의하고 이 최소한의 정상만을 가지고 시계열 특성을 고려해 비지도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소한의 정상 정의는 정상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데이터만을 추출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는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통해 최소한의 정상 데이터를 정의하였습니다. 사용한 알고리즘은 보이시는 4가지 경우이고요. 이 4가지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들이 과거를 고려하지 않되 데이터의 그 위치만을 보고 확률적이나 밀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설정한 아웃라이어 값들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자동적으로 판별해 주게 됩니다. 즉 비율만, 이상 비율이 이 전체 데이터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을 거야 라는 것만 설정값으로 해주면 정상과 비정상을 위치의 확률적인 것과 밀도를 고려하여 판단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 네 가지의 알고리즘을 정해야 한다면 이 알고리즘 모두가 정상이라고 한 데이터는 위치나 밀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있는 저희 라벨링을 본다면 0이 의미하는 것은 네 가지 알고리즘 모두가 비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0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4군집에 있는 데이터들은 네 가지의 알고리즘이 모두 이 데이터들은 비정상이다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습 대상이 되는 최소한의 정상 데이터, 즉 가장 보편적인 데이터는 0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입니다. 분석 측면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가장 최종적인 모델은 LSTM과 오토인코더를 결합한 모델인데요. LSTM은 아시다시피 시계열성을 고려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RNN에 비해 긴 오래전의 과거 데이터까지 고려하여 그 중요도를 반영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기존 RNN보다 저희 센서 데이터에도 좀 더 적합한 성능을 보였고요. 옆에 있는 오토인코더는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인풋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중요한 그 특징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특징을 기반으로 다시 인풋과 비슷한 형태로 복원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축소하는 과정이 인코더 부분이라고 하고 이 인코더 부분이 잘 학습이 돼야 추후에 보편적인 데이터, 즉 정상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정상이 잘 됐구나 라고 하고 비정상이 들어오게 되면 난 이건 모르는 앤데 라고 해서 잘 복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두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LSTM이 보이시죠? LSTM 레이어를 사용하여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을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LSTM 레이어를 사용해 오토인코더 구조를 구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은 시계열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의 중요한 부분들을 추출해 함축하고 다시 그것을 기반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복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17개의 센서 데이터를 5분 간격으로 그 보편적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17개의 센서를 5분 동안 고려해 인풋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이를 잘 학습하면 잘 복원된다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 분석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의 복원 오차는 MSE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면 인풋 데이터로 정상 데이터가 들어올 시에는 복원율이 높아지고 그 오차를 측정하는 값인 MSE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정상이 아닌 보편적이지 않은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엔 인풋 데이터가 아웃풋 데이터와 상이하게 돼서 잘 복원되지 못해서 복원율은 낮아지게 되고 MSE 값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MSE 값이 높아야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성능 평가의 부분과도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까 저희가 생성한 LSTM A 모델, 즉 오토인코더의 모델을
복원되는 그 MSE 값의 분포를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왼쪽에 트레이닝, 테스트 정상 데이터셋, 테스트 비정상 데이터셋의 MSE 값의 분포를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정상 테스트 데이터셋은 그 MSE 값의 분포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두 데이터셋은 정상이기 때문에 복원율, 즉 MSE 값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야 하고, 그에 반해 비정상 테스트 데이터셋은 MSE 값이 굉장히 높은 오차율로 잘 복원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생성한 LSTM-A 모델이 보편적인 정상 데이터를 잘 학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상 데이터셋과 비정상으로 정의한 데이터셋 간의 특징적인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특징이 잘 분리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잘 분리하는가, 이런 성능적인 평가 부분에서 저희는 수치적으로 이 어느 정도 잘 분리돼야 하는가가 수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모델을 실험하고 여기서 최적의 모델을 결정해야 할 때 이런 수치적인 성능이 그 비교 대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제 라벨이 있다면 실제 라벨과 비교하여 성능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실제 라벨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성능을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값을 고려해 최적의 해를 찾아 그 성능을 최적의 성능, 이 모델의 가장 최적의 변별력 성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MSE 값을 기준으로 0.002174가 임계값이 되고, 이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저희는 80% 이상의 변별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라벨과 비교하지 않은 성능이기 때문에 100% 저희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해당 실험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자에게 비정상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제공해야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 방법으로 저희는 비정상을 패턴을 정의해 보여드리다 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정상과 비정상의 패턴의 센서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센서 값들의 변동입니다. 5분간의 간격으로 제가 잘라놓은 거고요. 제가 앞서 17개의 센서를 분석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변동성이 많은 9개 센서만을 시각화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데이터는 그 시점에 전후에 MSE 값의 추세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 패턴이 굉장히 상이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의 비정상 패턴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MSE가 낮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위에 있는 패턴은 정상 패턴이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패턴이 해당 경우에 다른 시간대에 그려진 패턴들인데요. 비교하셔서 지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 패턴의 중위권 순서에 있던 색선들이 상위권으로 높은 값을 갖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초록색 선, 주황색 선이 0.6에 위치하는 그런 잔잔한 값들이었는데 0.8이나 1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패턴은 연두색 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정상 패턴에서 0에 가까운 수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비정상 패턴에서는
0.6에서 0.8 사이에 낮아진 수치에서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 패턴들과도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SE가 좀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확연하게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선의 하향세가 급격했고 분홍색 선과 회색 선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SE 값이 너무 높아서 지금 잘 표현되지도 않을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세 가지 이 비정상 패턴에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동일된 패턴은 보이지 않지만 센서들이 전체적으로 요동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정상 패턴은 0.4에서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보라색 선이 비정상 패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 있고 회색 선이 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정상의 1에 가까운 아주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현업과 소통하여 위험 수준을 정의하고 저희가 없었던 라벨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는 예측 가능한 이상 탐지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어떤 센서를 금형 제작하는 데서 체크를 한 거고 이 연구 결과가 제품 자체의 아노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제작하는 기계가 잘못된 걸 사전에 찾으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금형을 어떻게 보면 금형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그 장비를 이용해 금형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 장비에서 센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장비의 이 센서 값들로 이 금형 자체가 어떻게 금형에 이런 문제가 결함이 발생하는 게 장비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제가 질문 잘 이해 못했나요?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 연구 설계가 저는 이제 결국 기계의 이상이 사실은 CNC 같은 금형을 장비하는 기계들은 굉장히 정도가 높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스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센싱을 하는 기계들이 있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17개 데이터를 어디서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기계 자체의 문제만을 찾는다면 조금 더 기계적 특성에 맞는 센싱을 해가지고 원래 원시 데이터를 갖다가 어디서 무엇을 찾아올 것인가 그리고 그 각각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식도 다를 거고 뭐 중간에 센싱된 데이터가 이제 지금 초기 데이터가 아까 보니까 좀 오차가 막 있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원인에 따라서 뭐 보관법을 적용을 하든지 이런 식의 다른 형태의 크린징하는 방법을 써야지만이 훨씬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러한 정보는 아직 현장에서도 관리되어지지 않고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식의 분석 방법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 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프레스나 혹은 사출 모두에 적용되는 건지 혹은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또 산업으로 보면은 혹시 전자산업 혹은 기계산업 혹은 자동차 산업 이렇게 특정 분야에 우리 뭐 금융조합이라든지 생겨놓고 공동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기술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프레스와 사출을 여쭤보셨는데요.
이 센서는 프레스에 관련된 내용이고 산업적으로는 자동차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산업입니다. 예, 제가 일단 차례차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측정된 에러가 MSE, L2 디스턴스인데 원래 아웃라이어의 정의가 그 에버리지에서 벗어난 정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L2 디스턴스를 쓰면은 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값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L1 디스턴스나 L 인피니트 디스턴스가 그 측정해서 이 결과를 보여주기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해서 제가 그 말씀해주신 부분은 추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좋은 점인지 혹은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인지를 측정을 하실 때 네. K nearest neighborhood하고 멀티 가우시안 모델을 쓰셨는데 보통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은 파리클 필터라든지 혹은 카우만 필터를 써서 이제 데이터가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를 찾는데 사실 K 값을 그러니까 K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가우시안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앞에 나왔던 최근 쓰이는 칼만 필터라든지 파리클 필터를 안 쓰시고 지금 사용하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든지 K nearest neighbor를 쓰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를테면 K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런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고 일단 질문을 하신다면 특별한 이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K 값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저희가 K 값은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정확한 어떤 주어진 정확값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데이터 측면에서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해요. 그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맨 마지막인데요. 지금 데이터의 지금 아까 특성, 즉 정확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알 수 없는데 측정값은 많다라고 하게 되고 데이터가 시계열이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롱텀 숏텀 메모리하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저거 히든 마커프 모델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틀림없이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쓰지 않고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넘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아직 그 내용을 저희가 고려하진 못했고요. 저희가 경험상 다른 데이터에도 이렇게 금융 산업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도 이러한 적용 방법을 적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결과를 받아봐서 저희가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초기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